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의 제 인생에 만족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노력한 만큼 결과를 내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제 배경만 보고 쉽게 판단하려고 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증명해야 할 때가 온다. 그때 증명하지 못하면 평생 남들이 정해준 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사람들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고 태생이나 배경으로 먼저 판단해버리는 거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인정받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30대 여자고 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명확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시는 아빠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컸다고 자부하지만 연년생이었던 언니와 항상 비교당했거든요. 언니는 아빠를 닮아서 머리가 좋았고 착실한 모범생이었지만 저는 엄마를 닮아서 외모만 빼어났어요. 공부는 자신 없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 아빠는 언니를 총애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집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나가면 아빠는 늘 언니에게만 먼저 메뉴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언니가 원하는 걸 주문하고 나면 저한테는 너도 같은 걸로 할 거지 하고 묻는 게 끝이었죠. 제가 뭘 좋아하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기념일 선물도 마찬가지였죠. 언니는 항상 아빠한테 원하는 걸 받았지만 저는 빈손으로 방에 들어가곤 했거든요. 어느 해 생일에는 언니가 원하던 고급 만년필 세트를 받았는데 저는 케이크 하나로 끝이었어요. 아빠는 공부도 안 하는 애가 이런 게 필요할 리 없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원하는 게 따로 있었는데 아빠는 질문조차 안 하셨고 관심 가질 생각이 없으셨죠. 아빠, 저는 케이크가 끝이에요? 저도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언니는 고급 만년필 세트 받았는데 저도 선물 주세요. 선물도 받을 자격이 있어야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무슨 자격이 필요해요? 네 언니는 매번 반에서 1등 하잖아. 너는 네가 몇 등인지 알기는 해?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선물만 기대하려고 하다니 너는 벌이나 서라. 손 들어. 저는 항상 아빠 앞에 가면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엄마가 중간 역할을 잘해주시기 위해 노력했지만 솔직히 집에서 힘이 없으셨어요. 엄마는 전업주부였으니까요.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사실상 가장 힘 있는 사람은 아빠였던 거죠. 언니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깨가 올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빠한테 꾸중을 들으면 뒤에서 메롱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공부 못하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집에만 가면 비교당하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바깥에서는 완전 달랐죠. 저는 성격이 활발한 편이라 친구도 많았고 인기쟁이였거든요. 학창 시절에는 항상 무리의 중심에 있었을 정도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편이었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저를 찾았죠. 정교의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쉬는 시간마다 제 자리에는 친구들이 바글바글 몰려 있었습니다. 단체 사진 찍을 때도 늘 가운데 자리를 차지했고요. 제가 입는 옷은 같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바깥에서 더 환영받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춘기가 되면서 집안에 들어오기보다 바깥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했죠. 제가 맹세코 친구들을 괴롭힌 적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꾸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예뻐하실 만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봤자 아빠 심기를 거스르기만 했어요. 너는 네 언니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냐? 인생 어떻게 살려고 막무가내로 다니는 건지 모르겠구나. 아빠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학교에서는 진짜 인기 많거든요. 고만고만한 애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네 언니처럼 미래를 위해 노력할 생각을 할 수는 없겠어?
학생일 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빠는 항상 저를 미워할 준비부터 하시죠?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 아빠가 언제 너를 미워했다는 거야? 남들이 보면 제가 친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저도 제가 주워온 자식인 줄 알았으니까요. 아빠와의 관계가 엇나가는 건 이미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극심한 편애 때문에 점점 커갈수록 언니랑도 사이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는 그래도 다퉜다가도 금방 화해하고 같이 놀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도 줄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니던 시기에 제가 한 번은 교생 선생님에게 반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른 과목은 관심 없었고 오직 영어만 열심히 팠죠. 그래서 그런지 성적표를 받았는데 중위권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교생 선생님도 너무 기특하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갖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저녁 먹는 시간에 당당하게 식탁 위에 내밀었죠. 비록 언니 같은 성적표를 갖고 온 건 아니었지만 눈에 띄게 오른 거였기 때문에 칭찬을 한 가득 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거였죠. 일단 한숨부터 내쉬고 시작하셨으니까요. 뭘 자랑하려고 당당하게 내미는 거야? 너 아빠 속 터져서 뒤로 넘어가는 꼴을 보고 싶은 거냐? 아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 10등이나 올라갔다니까요. 무려 10등이요. 10등을 올라가고도 20등인 게 자랑이냐? 심지어 영어만 그런 거잖아. 너 솔직히 좀 말해봐. 누구 거 베꼈냐? 선생님들은 아무도 커닝 의심 안 하셨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빠 딸을 컨닝 의심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전부 칭찬해 주셨다고요. 고생 많았다고 해주셨다고요. 네가 학교에서 어제간히 꼴통이긴 한가 보다. 어떻게 20등 했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지. 그런 말을 듣고 좋아할 생각하지 마라. 그 정도로 너한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저는 그날 마음에 상처를 깊게 입었습니다. 심지어 아빠는 그러고 나서 제가 보는 앞에서 언니한테 용돈까지 두둑이 건네주셨어요. 언니는 제 눈치를 보면서 용돈을 받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언니 나름의 최선이었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한마디라도 변호해주지 않는 모습이 얄미웠습니다. 그렇게 저랑 언니 사이는 얼어붙고 만 거예요. 가끔씩 부모님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말을 주고 받기도 했지만 거의 단답이었죠.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공부를 손 놔버렸으니까요. 아빠는 그러면 그렇지라는 식이었고 지난번 성적 잠깐 올랐던 건 무조건 운이 좋았던 거라고 단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언니는 아빠의 뜻에 따라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누가 보면 복권에 당첨된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리도 없고 가봤자 공부해야 하잖아요. 저는 이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내내 공부와 맞지 않다는 걸 증명당했는데 또 공부하러 가야 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대학만은 가자고 설득하시더라고요. 너 대학은 가야 해. 그래도 졸업장 하나는 있어야 밖에 나가서 살 수 있어. 엄마, 저 공부 못하는 거 알면서 왜 그래요? 어차피 아무도 저한테 기대하지 않잖아요. 좋은 대학도 못 갈 거고 거기서도 밑바닥이나 깔아줄 게 분명하다고요. 대학이 꼭 공부 때문에 가는 건 아니야. 가서 배우는 게 또 있을 거란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졸업장은 받아두는 게 좋아. 저 취직할 생각도 없는데요. 엄마, 그냥 저 알바나 하면서 살게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평생 엄마 아빠 그늘 아래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알바는 평생 직업이 될 수 없어.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뭐라도 하면서 살지. 저는 결국 엄마의 간곡한 부탁을 못 이겨서 지방 4년제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방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하니까 아빠는 아예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자취를 시작하면서 아빠 시야 바깥으로 나서는 게 마음이 놓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적어도 눈치 보느라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제 의지로 대학을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몇 번이고 휴학을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쉬었다가 다시 다니려고 한 거였는데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또래 친구들이 대부분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휴학을 해도 마땅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복학했을 때도 열심히 학교를 다닌 건 아니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뭐를 하고 싶은지조차 몰랐으니까요. 이런 상태로는 본가에 돌아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자취방에서 혼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을 낭비하며 겨우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전공에 맞춰서 진학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취업길이 막막하더라고요. 물론 취업을 조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집안에서 자란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용돈을 막 받아서 쓰기에는 아빠 눈치가 너무 보였습니다. 제가 헤매는 게 뻔히 보이니까 엄마는 당연히 걱정하셨죠. 결국 엄마가 부탁해서 아빠가 병원 코디네이터로 취직시켜 주셨어요. 대신 조건이 달려 있었고요. 네가 하게 된 일은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너 빼고 다른 사람들은 치열하게 노력해서 그 자리에 왔다는 걸 항상 기억해라. 괜히 아빠 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 귀찮게 만들지 마. 애초에 낙하산인 거니까 들키지도 말라고. 알겠어요. 저도 얌전히 일만 하다가 집에 올 생각이에요. 그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사고 칠 생각 없어요. 내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어? 다 컸으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구석으로 돌아왔는데 괜히 다른 동료들한테 위화감 조성할 생각하지 마라. 남들처럼 일 열심히 해서 월급 받아가는 거다. 당연하죠. 완전 처음부터 배울 각오하고 있어요. 아빠 병원 아니면 갈 곳도 없는데 쫓겨날 수는 없다고요. 아빠가 운영하는 대형 성형외과에 취직한 거니까 농땡이만 피우다 돌아와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빠는 저한테 그런 편의를 허락해 주실 리 없었습니다. 제가 동료들 눈밖에 나는 순간을 기회로 여기고 분명 가차없이 내쫓으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아빠의 이런 조건이 실망스럽지도 않았어요. 아빠가 저를 부끄럽게 생각하신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단기 알바는 몇 번 해봤지만 취직은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되더군요. 그런데 첫날 가자마자 느낌이 싸했습니다. 확실히 신입이 간 거라 그런지 동료 코디네이터들이 은근슬쩍 벽을 치는 게 느껴졌거든요. 인사해도 대충 받거나 아예 무시하고 점심시간에도 저 빼고 다들 모여서 밥을 먹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신호를 주고 받길래 저만 빼고 다들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건지 의아했는데 점심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일부러 저를 빼고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약속을 잡은 거였어요. 누가 봐도 저만 모르게 하는 분위기였죠. 쉬는 시간에 간식을 나눠 먹을 때도 저만 못 본 척하거나 제가 다가가면 갑자기 대화를 끊고 흩어지는 시기더라고요.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끼리 이러는 게 유치하고 우스웠죠. 가장 황당했던 건 제가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바로 윗선에 보고가 들어간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실수를 해도 다들 서로 감싸줬는데 저는 무슨 감시당하는 사람처럼 제 작은 실수 하나도 상사 귀에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실수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이런 지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업무 전달을 받지 못해서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핑계잖아요. 설마 동료 잘못이라고 어필하고 싶은 건가요? 이러면 팀워크가 생기겠어요? 아, 참 무서운 사람이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일이 발생한 원인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상하게 다른 직원들은 이런 실수를 하는 걸 못 봤는데 유달리 한 분만 그러는 것 같네요. 주의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두고 볼 테니까 앞으로는 꼼꼼하게 처리해 주세요. 진짜 어이없고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제가 병원장의 딸이라는 걸 섣불리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아빠가 겨우 취직시켜준 건데 이것도 못 버틴다고 하면 완전 눈밖에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참았어요. 제가 잘못해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텃세 부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막상 버텨서 다니기 시작하니까 일이 저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응하고 나니까 오히려 천직같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원래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오는 고객이랑도 소통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 몇 마디만 해도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저랑 대면하는 고객들은 제 권유나 의견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을 한 번만 받아도 시술이나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잦았어요. 제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병원 매출에 기여를 하게 되니까 동료들도 서서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더군요. 더 이상 텃세 부리지 않고 저랑 잘 지내줬어요. 저는 인정받고 있다는 기쁨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항상 얼굴 예쁘고 성격 좋다는 칭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코디네이터 동료들이 호의적으로 대해주기 시작하니까 직장 다니는 재미가 붙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병원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랑 눈 맞아서 교제하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저랑 직접적으로 업무가 겹치지는 않았는데요. 자주 얼굴을 부딪히다 보니까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처음 우리 병원에 근무하기 시작하셨을 때는 많이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걱정했는데 잘 적응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여러모로 고달프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그래 보여요. 사실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는데 항상 표정이 안 좋아서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그냥 말 걸어주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표정이 밝아졌을 텐데. 그랬나요? 귀찮을까 봐 참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아요. 요즘은 매일 출근길이 기다려지기도 해요. 남자친구는 제 직장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병원에서는 아직 제가 병원장의 딸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확히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성씨도 흔하고 아빠랑 얼굴만 봐서는 부녀 사이라는 걸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제가 부유하다는 걸 모르고 직장 동료라는 것만 알면서도 보여주는 호의가 저에게는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제가 출신 성분을 제외하고도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랑 남자친구는 매일 얼굴을 마주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둘이서는 결혼 계획도 자연스럽게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료 코디네이터 사이에서 매출을 높게 잡아오는 편이었던지라 승진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는 그럴수록 저를 기강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자만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건지 태도를 지적하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빠라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셨던 건지는 몰라도 자꾸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굳이 저를 콕 집어서 공개적으로 나무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의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를 지목하더니 상담 태도를 지적하셨어요. 고객을 위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 나쁘지 않지만 너무 가벼워 보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저는 가벼워 보이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친밀하게 대하는 게 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병원의 이미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별로 그런 고민 없이 임하는 것 같아. 격식 없이 보일 걱정은 해보지 않았나 보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여러 방면으로 충족되어 보일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부디 피드백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 부탁하겠네. 정작 병원에 찾아오시는 고객들은 만족하고 돌아가시는데 저한테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성공적으로 큰 수술을 예약받은 날이었는데요. 대뜸 태도가 너무 영업적이라며 진정성 없이 들린다고 꼬집으셨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다들 바쁜 시간에 불러놓고 내내 저한테만 질문을 던지면서 다른 직원들 보는 앞에서 곤란하게 만드셨죠.
오죽하면 다른 동료들도 제가 분명히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병원장님이 직접 나서서 거론할 정도로 혼나는 건지 의아해 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예비 남편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럽게 생각했죠. 예비 남편은 퇴근 후에 저를 진지하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이 참, 병원장님이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어.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지?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 걱정을 안 해? 한두 번이면 괜찮을지 몰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혼나면 누구라도 주눅 들기 마련이라고. 그래도 내가 진짜 잘못해서 혼나는 게 아니니까 신경 안 써. 다른 분들도 다 내 편 들어주시던데? 당연하지. 병원장님이 원래 직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는 편인데 참 왜 이러시는지 진짜 당황스럽다. 내가 더 노력할게. 어차피 고객분들이 내 상담받고 결정하시는 건 매출이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그래, 당신이 에이스니까 괜히 기죽지 말고 지금처럼 힘내보자. 내가 당신 잘못 없다는 거 다 아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상처받지는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아빠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또 아침부터 기분 안 좋으셨나 보다 싶었어요. 분풀이할 곳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라고 여겼죠. 다만 아빠가 자꾸 저를 그런 식으로 주목받게 만들면 지금은 동료들이 동조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엉뚱한 인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일을 잘하고 있는데도 괜히 말이 많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따로 부탁을 드려보기는 했어요. 저 아빠, 괜히 이유 없이 공개적으로 꼬투리 잡는 건 안 하시면 안 되나요? 아빠가 그러시니까 오히려 우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다들 궁금하게 생각해요. 너는 낙하산이면서 겸손하지 않은 것 같구나. 네? 그냥 동료들한테 괜히 오해받을 일만 없도록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제가 괜히 엄청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미지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너는 남들보다 배는 더 노력해야 돼. 인정받고 싶으면 더 낮춰라. 아직 칭찬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물론 제가 이 병원에 들어온 것 자체는 아빠의 힘이 있었지만 제가 동료들 중에서는 손꼽히게 수익을 땡겨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빠가 인정해 주시기는커녕 여전히 날카롭게 보고 계시니까 섭섭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한테는 달랐어요. 여전히 언니한테는 한없이 자상했거든요. 아빠는 언니가 하품만 해도 고생 많다고 다독여주면서 챙겨주시더라고요. 언니는 대학 다닐 때도 대중교통 한 번 이용해 본 적 없을 정도로 아빠가 등하굣길을 태워다 주셨습니다. 언니는 아빠 병원을 물려받을 생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까지 따냈거든요. 어쩌면 아빠 눈에 비교되는 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몰라요. 저는 지방대를 가서 졸업하는 것도 오래 걸렸는데 언니는 의대를 가서 어려운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바로바로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갔으니까요. 누가 봐도 우리 집의 자랑은 언니였겠죠. 그 와중에 언니가 우리 병원으로 와서 근무를 시작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아예 같은 공간에 있는 거니까 제대로 비교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우리 병원에 와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동료들이 바로 병원장 따님인 것 같다고 수군거리더군요. 딱 봐도 닮은 얼굴이었고 아빠가 언니 앞에서는 표정이 풀어졌기 때문에 모른 척하기 어렵긴 했어요. 저는 낙하산인 걸 들키면 안 되니까 언니랑도 대면대면하게 굴었죠. 그런데 예비 남편이 아무래도 수술실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언니랑도 말을 좀 나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밥 먹는 와중에도 우리 언니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알고 지냈다고 벌써 칭찬을 늘어놓는 건지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만큼 양가에 인사드릴 날짜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피곤한데 말끔한 인상으로 첫인상을 남기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저 위로해주고 편 들어줄 때는 언제고 병원장님 심기 거스르는 언행 좀 하지 말라면서 지적하기 시작하더군요. 심지어 아빠가 저에 대해 관심 없을 때도 본인이 먼저 나서서 유니폼 좀 잘 입으라며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다들 황당하게 생각했고
왜 저러냐고 할 정도였죠. 당연히 저는 퇴근길에 예비 남편한테 타박했어요. 당신 미친 거야? 왜 병원장님도 가만히 계신데 나를 들추는 거야?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 몰라? 내가 나섰으니까 병원장님도 별 코멘트 없이 지나가신 거야. 당신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그게 왜 당신한테 고마워할 일이야. 괜히 눈총받게 만들고. 당장은 기분 나빴을지 몰라도 이따가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봐. 되려 나한테 고마울 테니까. 예비 남편은 저를 위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생색냈어요. 하지만 사실상 아빠한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를 지적하면서 아빠한테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 없이 직원들끼리 회식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유달리 들떠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랑 예비 남편이랑 언니가 가까이 앉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언니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죠. 계속 같이 일하게 될 사이인데 화목한 분위기를 형성해서 나쁠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언니가 리액션이 큰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 남편이 언니의 적극적인 리액션을 이끌어내고 싶었나 봐요. 시간이 갈수록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더니 저랑 언니를 비교하더라고요. 저랑 언니는 둘이 안 닮았을 뿐이고 얼굴에 손댄 곳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저는 화려하게 생긴 얼굴이라 고친 티가 나면서 질리는 얼굴이라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언니처럼 자연스럽고 선이 고운 미인이 인기라고 덧붙였죠. 솔직히 이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상 제 얼굴을 은근슬쩍 깎아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예비 남편이 저랑 언니가 자매라는 걸 알고 말한 건 아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언니랑 비교당하는 건 신물이 났단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기분 나쁜 티를 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매일 보고 지내는 가까운 동료라고 해도 이건 좀 선 넘은 것 같은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아. 완전 틀린 말이지 뭘 한다고 틀린 말한 것도 아니래? 나는 그냥 성형업계 관계자로서 요즘 객관적인 상황을 분석했을 뿐이야. 그렇게 객관적인 분석 좋아하면서 정작 성형한 얼굴이랑 자연 얼굴 구분 하나 못하나 보지? 나는 손댄 곳 없거든. 저랑 예비 남편은 비밀 연애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은 그저 친한 동료 사이에 티격태격하는 줄 알더라고요. 다들 그냥 웃기다는 듯이 손가락질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니가 평소에 저를 대놓고 두둔하지는 않았지만 예비 남편 때문에 제가 창피당한 줄 알고 걱정했나 봐요. 조심스럽게 제 편을 들어주면서 딱 봐도 성형한 얼굴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래서 같은 의료인이라도 의사랑 간호사랑 보는 눈이 다른 것 같다고 속 시원하게 말을 날려줬답니다. 그랬더니 예비 남편도 말문이 막힌 것 같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어요. 그러고는 다 같이 회식을 즐기는 분위기에서 혼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취해서 쉬고 있나 보다 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회식 자리가 파하면서 예비 남편이 데려다 주겠다고 다가오는 거예요. 원래 연인 사이라면 즐거운 날도 있고 아웅다웅 다투는 날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해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먼저 제 얼굴 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었으니까 사과할 거라고 예감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뭐 할 말 없어? 무슨 할 말? 나는 아까 당신이 먼저 다가와서 내 기분 풀어줄 줄 알았어. 내가 혼자 회식 자리에서 조용히 있는 거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었어? 그냥 취해서 쉬고 있는 줄 알았지? 내가 왜 먼저 다가가서 기분을 풀어줘야 하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기분 상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 말 함부로 던진 건 기억도 안 나? 당신 진짜 웃긴다. 누가 먼저 말 함부로 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 당신이 먼저 나가지고 우습게 만들었으니까 나도 한 방 날렸을 뿐이잖아. 지금 당신이랑 나랑 똑같다 이거야? 아무리 그래도 병원에서 그냥 호객하는 업무하는 사람이 의료인한테 대들면 되겠냐? 업무의 급이 다른 거 몰라? 연인 사이라고 해도 그 급은 지켜줘야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의료인 만큼 중대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래도 내가 시술과 수술 결정을 받아내고 있으니까 예약이 잡히는 거 아니야? 무슨 급을 나누자는 거야 지금? 심지어 연인끼리. 제가 단호하게 반박하니까 예비 남편은 뭐라 더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인 말에 빌빌기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어지간히 나빴나 봐요. 예비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랑 둘이 보내던 시간을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점심 먹을 때도 저와 최대한 거리를 두려는 게 눈에 보였고요. 병원에서도 업무적으로만 짧게 말하고 개인적인 대화는 피하더군요. 퇴근하고 나갈 때도 예전엔 자연스럽게 같이 나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저랑 마주치는 걸 피하려는 듯이 업무가 아직 많이 남은 척하면서 따로 움직였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언니랑 업무적으로 호흡이 잘 맞는다면서 밥도 같이 먹으려고 하고 퇴근도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봤자 우리 언니는 본인 차를 타고 다녀서 예비 남편이 우리 언니를 주차장까지 데려다 주는 게 전부이긴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언니가 예비 남편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병원장님 딸이라는 걸 오픈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소문이 있기는 했지만 언니 입으로 직접 확신을 준 건 처음이었죠. 언니가 귀가해서 우리 가족들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지나가는 말로 언급한 거긴 하지만 분명 알아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들킨 것도 아니고 아빠랑 같은 의사인 언니가 들킨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들켰다고 하기에는 모두 대충 알고 있기는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우리 언니가 본인한테 마음을 열었고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비밀을 알려준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본인이 우리 성형외과 병원장의 사위라도 된 것처럼 가슴팍을 내밀고 들어왔습니다. 다들 왜 저러냐는 식으로 쳐다봐도 완전히 본인한테 취해 있더군요. 그러더니 오랜만에 저한테 먼저 다가왔어요. 이따가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어떤 말을 하려고 할지 예상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는 길에 우리는 만났어요. 저는 예비 남편이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로 끝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차피 헤어지자고 하는 마당에 무슨 악담을 퍼붓고 싶은지 제 팔을 잡고 놔주지를 않더군요. 우리 파혼하자. 여태까지 나 쳐다보지도 않더니 그거 고민하느라고 그런 거였나 보지?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의료인인데 할 줄 아는 게 말밖에 없는 병원 코디네이터랑 만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뭐 대단한 사람을 만날 계획이라도 있나 봐. 내 직업을 뒤늦게 깨달은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 그래, 내가 요즘 누구랑 잘 되고 있는 줄 알아? 새로 오신 의사 선생님 알지? 그분 병원장님 따님 맞다더라. 내기로 직접 들었다고. 그리고 그분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셔. 그러니까 내 혼삭길 막지 말고 꺼져 이년아. 예비 남편은 완전 기세등등해져가지고 저한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본인한테는 이제 출세하는 일만 남았다면서 저를 비웃더라고요. 저는 팔짱을 끼고 예비 남편을 빤히 쳐다보면서 일부러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예비 남편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짜증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조롱하듯이 병원장님의 딸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진짜 내 놈한테 관심을 보이는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우리 언니의 마음을 얻었을 거라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뭔가 착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혼삭길 운운할 정도로 깊은 호감을 보이신다는 거야? 그래,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아. 분명히 눈 마주칠 때마다 관심 있는 게 느껴졌다니까. 당신같이 상담만 하는 사람이랑 시간 낭비할 수 없어. 설마 눈 좀 마주쳤다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것뿐이겠냐? 당연히 아니지. 병원장님 따님도 나랑 잘해보고 싶어 하는 거 확실해. 요즘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도 그렇고 내가 힘들까봐 걱정되는지 수술 스케줄도 일부러 빼주고 있잖아. 당신 혹시
우리 병원에서 훔쳐간 약에 취해서 뭐 한상이라도 본 거 아니지?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네. 예비 남편은 한껏 자랑질을 늘어놓다가 제가 훔쳐간 약을 언급하니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까지 바짝 말라붙는 것 같았어요. 예비 남편은 애써 그게 무슨 모함이냐고 상황을 모면하려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언니랑 제가 아무리 곰살 맞은 사이가 아니라고 해도 자매는 자매였어요. 언니가 제 예비 남편을 눈여겨보고 있기는 했지만 그게 이성적인 호감은 아니었다고요. 제가 언니한테만 미리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간다는 걸 언지를 줬는데 이성적인 호감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우리 언니는 처음에 예비 남편이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면서 움직이는 게 단순히 병원장 딸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 줄 알았댔어요. 하지만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거죠. 그래서 일부러 최근에 수술 스케줄을 일부러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지켜보면서 증거 수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밝혀진 건 예비 남편이 우리 병원의 주사실에 보관되어 있던 일부를 훔쳐다가 본인이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면증을 앓는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도 유통했던 거예요. 언니는 예비 남편을 수술 스케줄로부터 제외시켜서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면서도 본인이 들켰다는 의심을 하지 않도록 방심하게 적당히 대화를 나눠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드디어 증거를 모두 확보한 뒤에 신고하기 위해 시간을 벌었던 거예요. 게다가 저에게도 미리 귀띔해줬기 때문에 언니를 따라서 장단을 맞추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등신 멍청아, 이제 알겠니? 혼사길은 무슨 혼사길이야. 네가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오는데? 그럼 당신도 병원장님 따님이었다는 거야? 진작 말해줬으면 내가 한눈 안 팔았을 거잖아. 미안해.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우리 병원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반성 안 하냐고. 당연히 반성하지.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 파혼하지는 말자. 내가 잠깐 실언을 한 거라고 생각해줘. 내가 당신 발닦개처럼 살게. 야, 이 머저리 등신 같은 놈아. 너는 병원에서 쫓겨날 텐데 무슨 발닦개야. 그 순간 언니도 등장했습니다. 언니는 제가 예비 남편과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러 갈 거라고 했을 때부터 뒤따라와 숨어 있었거든요. 예비 남편은 언니까지 나타나니까 눈 둘 곳을 모르겠다는 듯이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언니는 예비 남편의 정강이를 차서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정해진 수순처럼 이제 본인이 뭘 해야 할지 알겠다는 듯이 용서를 빌더군요. 두 손을 달아 없앨 것처럼 싹싹 빌었어요. 바닥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는 제 신발에까지 손을 얹으려 하더라고요. 허리까지 굽혀서 몸을 숙여 연신 고개를 조아렸죠. 그러고는 제 발끝을 붙들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심지어 바닥을 손으로 쓸면서 머리를 박더니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쏟아내기까지 했어요. 어찌나 절박했는지 숨이 넘어갈 듯 흐느끼면서 연신 잘못을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언니도 그 모습을 보며 단 하나의 동정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언니는 예비 남편의 행각에 대해서 힐난하기 시작했죠. 예비 남편은 호감을 주고 받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언니가 본인한테 화를 내니 서러워하더라고요. 남의 병원에서 그런 일을 벌여놓고 사위자리를 탐내나?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 그러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동안 역겹게 대시하는 거 참아주느라 고생했잖아. 죗값 달게 받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진짜로 저한테 호감 있으신 줄 알았어요. 사위 자리는 다시 노리지 않을게요. 대신에 병원에 피해 끼치지 않고 얌전히 군무만 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증거들을 괜히 모아두는 줄 알아? 우리 성형외과가 대형 병원인 만큼 우리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 이미 상습적으로 훔쳐갔으면서 뭘 봐달라는 거야? 법적 대응이나 얌전히 기다려. 언니는 준비해온 증거 파일을 예비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CCTV 캡처 사진과 예비 남편이 벌인 유출 기록이 상세히 담겨 있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조심스럽게 조작일 가능성은 없는지 의혹을 제기했지만 누가 제보해 준 것도 아니고 언니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찾아 모은 자료였어요. 당연히 일부러 뒤집어 씌운 게 아니라 예비 남편이 벌여왔던 행각들 그 자체였죠. 언니는 경찰이 조사하면 진실이 나올 테니 그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얄팍하게 해명해보라고 일갈해줬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마지막으로 언니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니 곧 도착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여기서 무릎 꿇고 오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예비 남편지가 한 짓이 있어서 그런지 길을 쓰고 잡혀가기 싫어하더군요. 본인의 미래를 직감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이미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는데요.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난 건지 바닥에 온몸을 질질 끌면서 경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더라고요. 필사적으로 주변을 붙잡으며 버티는 꼴이 구질구질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강하게 팔을 비틀자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더군요. 그저 흐느끼면서 질질 끌려가야 했죠. 아유, 제발 부탁인데 다시 만나달라고는 안 할게. 당신 병원장님 따님이니까 돈 많지? 제발 변호사만 고용하는 거 도와주라. 아이고, 언제는 혼삿길 막지 말라고 이년저년 하더니 내가 그딴 부탁을 왜 들어줘야 하는데? 그동안 훔쳐다가 유통해서 번 돈으로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 돈은 이미 다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라. 마지막 정을 베풀어 달라고. 아이고, 나는 당신이랑 급이 달라서 돈이 많지 않아. 나랑은 급이 다르신 의료인인데 알아서 잘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을게. 예비 남편은 경찰차에 탑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해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단호하게 외면했어요. 언니는 아예 손가락 욕을 날려주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언니랑 저는 서로 하이파이브 해줬답니다. 그렇게 전 예비 남편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면허는 취소됐어요. 그런데 본인이 한 짓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하잖아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여전히 우리 병원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글쎄 저한테 전화한 것 있죠. 내가 그래도 언변은 나쁘지 않았잖아. 그니까 간호사는 아니어도 코디네이터로라도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도와주라. 아휴, 당신 같은 인간을 병원에서 근무하게 만들면 또 무슨 사고를 치라고? 내가 상담 업무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옆에서 잘 가르쳐주면 되잖아.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왜? 이미 끝났으니까 알아서 인생 살아.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병원에도 찾아올 생각하지 마. 바로 신고할 거니까. 또 질질 끌려가고 싶으면 어디 한번 찾아오든지. 전 예비 남편은 뭐라고 더 말해보기 위해 애를 썼지만 제가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한번 경찰차에 끌려갔던 경험이 무섭기는 했나 봐요. 그 후로는 저한테도 언니한테도 병원에도 연락 와서 구질구질하게 귀찮게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전 예비 남편과 완전히 정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병원장님의 자식이자 새로운 의사 선생님의 동생이라는 신분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는데요. 병원 사람들은 제가 아빠나 언니랑 많이 닮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면서도 이미 제가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티도 안 내고 일한 거예요? 저였으면 조금이라도 티를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라면 처음 왔을 때부터 나 이런 사람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선포했을 텐데. 에이, 저 그랬으면 완전 쫓겨났을걸요? 우리 아빠는 그런 거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여기 취직시킨 것도 엄마가 사정사정 부탁하신 거 아니었으면 택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오히려 더 견디지 못하고 제 발로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 낙하산이라는 거 전혀 몰랐고 오히려 배우고 싶은 동료였다니까요. 동료들의 반응은 제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며 일했는지 알려주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의 성형외과에서 더 오래 머무르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빠한테 드디어 쫓겨난 거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대형 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 중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병원장님 딸이라는 걸 동료들이 모두 알게 된 이상 아빠의 성형외과에서 편안하게 근무하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빠한테 이 사실을 알려드렸을 때는 예상과는 다르게 별다른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제가 잘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격려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곳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라고 덧붙이셨죠.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잔뜩 핀잔부터 주셨을 텐데 이제는 저를 한몫하고 있는 직장인으로 인정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새로운 병원으로 일자리를 옮기고 나서는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게 힘들었고요. 기존 직원들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것도 막막했습니다. 업무 방식이 다르다 보니 제 스타일대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처음엔 환자들도 저를 어색해하는 듯 했어요. 게다가 동료들도 저를 조심스레 대하더군요. 아무래도 스카웃되어 온 사람이니 기대도 컸겠지만 그만큼 눈치도 보였을 테니까요. 쉬는 시간에 대화를 나누려 해도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고 회식 자리에서도 처음엔 분위기에 녹아들기 어려웠어요. 저는 애써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제 색깔을 드러내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기존 직원들이 저를 동료로 받아들이도록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소통을 시도했고 환자 상담에서도 제 강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접근했어요. 결국 환자들의 반응이 좋아지면서 동료들도 자연스럽게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고 그제야 병원 생활이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병원에서 근무한 지 몇 달이 지나고 한번 가족끼리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제 근황이 이야기 주제로 나왔습니다. 네가 내 밑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도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니 자랑스럽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쁘네요. 솔직히 이직하고 나서 조금 헤맸을 때는 아빠를 또 실망시킬까 봐 두렵기도 했거든요. 네가 소통 안 하는 손꼽히는데 뭘 걱정해. 사람 상대하는 건 자신 있잖아. 그래도 언니, 새로운 환경에 떨어지는 건 긴장된단 말이야. 잘 적응한 것 같아서 보기 좋아. 실력이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지. 꼭 의사가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는 거잖아. 이제 아빠도 인정하시는 거죠? 아빠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뿌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족들 사이에서 뭔가 애매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리 잡았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우리 셋이 대화 나누는 걸 지켜보면서 엄마도 흐뭇하게 제 등을 쓸어주시더군요. 엄마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봐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새로운 인연도 생겼어요.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가벼운 식사 자리였는데 대화가 잘 통해서 자연스럽게 몇 번 더 만나게 됐어요. 상대방도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어서 업무 얘기도 어렵지 않게 나누고요. 서로의 생활 패턴도 비슷하다 보니 편안하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급이 낮다는 식으로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 새로운 사람 잘 만난 거 맞죠? 최근에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같이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영화도 보고 별거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도 웃게 되더라고요. 이전 연애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이 사람이라면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만 언니는 아직 병원에 집중하고 싶다면서 누굴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언니를 걱정하지 않아요. 이미 제가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세상은 가끔 불공평하고 사람들은 쉽게 낙인을 찍기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꼭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충분히 멋진 사람이라는 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